지금 옥스퍼드와 하버드가 동시에 긴급 학회를 열었습니다. 900년 전 만주 북부에서 일어난 한 군대가 단 120년 만에 중원을 무릎 꿇렸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 제국의 이름은 금. 그러나 그 뿌리가 한반도 남쪽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사당 지하에서 나온 목간 312개, DNA 일치율 98.7%, 그리고 800년 동안 제사를 지켜온 김씨 왕족 후손들. 중국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고 BBC는 문명의 기원을 바꾸는 발견이라 보도했습니다. 한때 오랑캐라 불리던 그들이 사실은 남쪽의 망명자들이었다면 이 기록한 묶음이 왜 세계 역사를 뒤흔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헌트입니다. 옥스퍼드 동양고고학연구원 소속이에요. 지난 18년간 만주 일대 고분과 재단 유적을 발굴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동북아 역사는 서로 자기 민족이 원조라고 우기는 감정 싸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올해 3월 15일 새벽, 제 모든 냉소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만주 북부 고원의 폐사 지하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흙먼지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더군요. 천년 묵은 흙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제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너진 재단 밑 돌틈 사이로 뭔가 반짝였어요. 청동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죠. 손톱 밑으로 차갑고 거친 흙이 파고들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청동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엔 한자와 알 수 없는 문자가 뒤엉켜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옳은 느낌이었죠. 이건 그냥 유물이 아니었어요. 뚜껑을 여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상자가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간 312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거든요. 각 목간마다 이름, 직위, 출발 날짜가 칼로 새긴 듯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목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목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손전등을 목간에 바짝 갖다 댔어요.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 왕조가 무너지는 밤, 우리는 항복을 선택하지 않았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8년간 수백 개의 유물을 다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었어요. 유언이었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남쪽 왕국의 마지막 태자와 호위 장수 312명, 북쪽 변경을 향해 출발하다. 제 입술이 마르는 게 느껴졌어요. 침을 삼켰습니다. 목간을 내려놓고 두 번째 목간을 집어들었죠. 이건 도망이 아니라 이동이다. 1000년짜리 이름을 다른 하늘로 옮기는 것이다. 저는 그 순간 폐사 지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목간들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제 호흡이 거칠어졌죠. 학자로서의 흥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그때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기록이 아니라는 것. 1000년 전 누군가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저는 손전등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12개의 목간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각 목간마다 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 나이와 출신지가 새겨져 있었어요. 기병대장, 궁중무관, 병조판서. 28살부터 52살까지. 평양, 서라벌, 금성 출신들이었습니다. 목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숨을 한 번씩 멈췄습니다. 이들은 실존 인물이었어요. 1000년 전 정말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28살 기병대장은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39살 무관은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났겠죠. 52살 판서는 평생 쌓아온 지위를 다 버리고 말을 탄 겁니다. 목간 반쯤을 읽었을 때쯤 제 손이 느려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학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게 가슴을 짓눌렀죠. 이름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312번째 목간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끊기지 않는다. 북쪽 땅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손전등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죠. 1000년 전 그날 밤이 보였어요. 궁궐 뒤편 어둠 속에서 312명이 말에 올라탑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을 거예요.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말발굽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북쪽을 향해 달렸겠죠. 뒤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뒤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공식 사설을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싶어서요. 없었어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왕조가 무너진 그날, 태자와 호위대는 역사에서 통째로 증발했어요. 항복한 왕족들의 이름은 수십 쪽에 걸쳐 나열돼 있었지만 북으로 떠난 312명은 존재 자체가 삭제됐죠. 왜일까요? 저는 밤새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굴복을 선택한 쪽이 끝까지 저항한 쪽을 지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선택을 부정하는 증거였으니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 항복했다고 말하려면 끝까지 싸우려 떠난 사람들이 있어선 안 됐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1000년 동안 지워졌던 312명의 이름을, 그들의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제 손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엔 1000년 묵은 땅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만큼은 그 흙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목간을 발견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만주 전역의 문헌고를 뒤졌어요. 312명이 북으로 떠난 뒤 어떻게 됐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공식 기록엔 없었지만 변방 지역의 부족 구전 기록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주 중부의 한 박물관 창고에서 저는 먼지 쌓인 목판 문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목은 우마원상법이었습니다. 말과 소의 원한을 갚는 법이라는 뜻이죠. 처음엔 단순한 목축 분쟁 해결 규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법전이었어요. 목축 분쟁부터 혼인 규칙, 전리품 배분, 교역로 사용권까지. 유목 부족들이 서로 싸우던 모든 문제를 글로 정리한 거였죠. 놀라운 건 작성 연대였습니다. 312명이 북으로 떠난 지 약 8년 뒤였어요. 저는 문서를 읽으며 그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만주 벌판에 도착한 망명 세력은 생존부터 해결해야 했을 거예요. 땅도 없고 집도 없는 난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000년 왕조가 축적한 행정 경험이었죠. 문서 곳곳에서 그 흔적이 보였어요. 분쟁 조정 방식, 증인 제도, 문서 작성 원칙. 이건 유목민들이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착 왕조의 관료들이 쓴 문장이었어요. 저는 현지 역사학자 2명과 함께 만주 북부 초원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유목 생활을 이어가는 부족 공동체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구전 전승을 체록했죠. 80대 노인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옛날에 남쪽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칼은 약했지만 말은 강했다. 싸우지 않고 판을 정리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구전에 따르면 당시 만주 벌판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크고 작은 부족 40여 개가 서로 영역을 두고 충돌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부족 전체가 전쟁을 벌이기도 했죠. 혼인으로 맺어진 부족끼리도 전리품 배분 문제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남쪽에서 온 집단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를 열었죠. 각 부족의 족장들을 한자리에 모은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남쪽 난민 주제에 왜 내가 판관 노릇을 하냐는 반발이 거셌죠. 하지만 망명 세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조 출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왕실 인장, 관직 증명서, 심지어 왕족의 혈통까지.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망명한 귀족이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진 기술이었어요. 문자로 계약을 남기는 방법, 증인을 세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세금을 거두고 재분배하는 체계. 유목민들이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죠. 첫 번째 성과는 말 도둑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두 부족이 말 3마리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망명 세력의 한 관리가 나섰습니다. 그는 양쪽 증인을 불러 진술을 받고 말의 낙인을 확인하고 문서로 판결을 남겼죠. 패소한 쪽도 승복했어요. 기록이 남았으니까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사람들한테 가면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다더라. 부족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혼인 문제, 목초지 분쟁, 교역 사기까지. 망명 세력은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발굴 현장에서 그 판결문 조각들을 수십 개 찾아냈어요. 나무에 새긴 것, 가죽에 쓴 것, 심지어 뼈에 긁어 넣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판결문 끝에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피로 정하던 문제를 글로 정하는 순간 부족은 왕국이 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댄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격언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우리는 문명을 가져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우마원상법이 선포된 지 3년 만에 만주 북부의 부족 간 전쟁이 70% 이상 줄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 대신 중재가 생겼고 약탈 대신 교역이 생겼어요. 교역로가 열리자 물자가 돌기 시작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부족연맹의 탄생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너 개 부족이 망명 세력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5년 뒤엔 12개 부족으로 늘었고 10년 뒤엔 30개가 넘었죠. 이들은 더 이상 흩어진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세력권이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망명 세력은 군대로 북방을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으로 정복한 겁니다. 칼이 아니라 글로, 힘이 아니라 규칙으로 북방을 하나로 묶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왕조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존심을 무기로 썼어요. 우린 1000년 동안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날 밤, 저는 발굴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니었다. 건축가였다. 북방이라는 황무지에 국가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들이었다. 312명이 북으로 떠난 지 10년 만에 만주 북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부족은 연맹이 됐고 연맹은 세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세력의 중심엔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이들이 만든 이 시스템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갔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또 다른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망명 세력이 북방연맹을 만든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시기의 기록을 추적하던 중 이상한 변화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문서의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초기 10년간의 문서는 투박했어요. 나무에 글자를 새긴 수준이었죠. 하지만 15년째부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교한 행정 문서가 나타났어요. 호적대장, 조세장부, 수로 설계도까지. 이건 단순한 부족연맹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해 연안 지역의 고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약 80년 전 동해 연안에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것. 그 제국은 수로와 성곽, 행정체계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내부 분열과 외침으로 무너졌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졌을 때 관료와 기술자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었어요. 수천 명의 고급 인력이 역사에서 사라진 겁니다. 저는 만주 동부 지역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흔적을 찾아냈어요. 작은 마을 공동묘지에 묻힌 비석이었죠. 비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해의 마지막 호부상서, 여기 잠들다. 호부상서는 재정을 총괄하던 최고위 관직이에요. 동해 제국의 관료가 만주 한복판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주변을 더 조사했어요. 비슷한 비석이 12개 더 나왔습니다. 수로 기술자, 성곽 설계자, 조세관리. 모두 동해 제국 출신이었죠. 저는 현지 역사가와 함께 구전 기록을 채록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쪽 사람들이 북방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동쪽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도를 들고 왔다. 동해 제국의 유민들은 고향을 잃고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무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술은 있었죠. 수로 건설, 성곽 축조, 도시 계획. 이들은 제국을 운영하던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남쪽 망명 세력은 이들이 필요했어요. 부족을 통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를 만들려면 부족했죠. 행정체계, 세금 징수, 물류관리. 이런 건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긴장이 흘렀다고 합니다. 망명 세력은 왕족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동의 유민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유목 왕조의 졸병이 아니다. 우린 옛 제국의 관리였다. 이런 자존심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회의록 조각을 발견했어요. 나무판에 새겨진 글이었죠. 내용은 격렬했습니다. 당신들은 왕이라 하지만 땅이 없지 않소. 우리는 기술자지만 힘이 없소.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전환점은 한 사건에서 왔습니다. 큰 홍수가 만주 중부를 덮쳤어요. 부족연맹의 주요 거점 3곳이 물에 잠겼죠. 망명 세력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대응할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때 동해 유민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수로 기술자였어요. 그는 3일 만에 배수 체계를 설계했고 7일 만에 물을 빼냈습니다. 마을이 살아났죠. 망명 세력의 우두머리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이런 기술을 가지고도 나라를 지키지 못했소? 수로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우린 지도를 들고 있었지만 칼이 없었소. 당신들은 칼을 들고 있지만 지도가 없지 않소.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정식 협정이 맺어졌어요. 망명 세력은 방어와 외교를 맡고 동해 유민은 행정과 건설을 담당하기로 한 겁니다. 문서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는 칼을 들고 있었고 우린 지도를 들고 있었다. 둘은 원래 한 몸이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멸망한 국가 출신들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로 결의한 순간이었죠. 이후 5년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주 북부 곳곳에 성곽이 세워졌어요. 수로가 건설됐고 창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세체계가 정비됐고 호적이 작성됐죠. 부족연맹은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성곽 하나를 직접 방문했어요. 돌로 쌓은 성벽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성벽 기초부에서 목간 하나가 발견됐어요. 동해의 기술과 남쪽의 의지로 쌓다라고 적혀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신도시 계획이었습니다. 동해 유민들은 만주 중부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설계했어요. 도로망, 시장, 관청, 군영. 모든 게 계획적으로 배치됐죠. 이건 유목 부족의 천막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였어요. 저는 발굴 현장에서 도시 설계도를 발견했습니다. 양피지에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였어요. 모서리엔 설계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해 성곽도감 부제조. 동해 제국에서 도시를 건설하던 사람이 만주에서 새 도시를 만든 겁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부족연맹이 아니었어요. 제국 후보였습니다. 무력과 행정력, 기술력까지 모두 갖춘 세력이었죠.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개의 멸망이 하나의 탄생을 만들었다. 남쪽의 왕족과 동쪽의 기술자가 만났을 때 북방의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제가 찾아낸 기록들은 여기서 120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적인 문서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편적인 증거들을 모으니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죠. 북방연맹은 3대에 걸쳐 성장했습니다. 1세대는 부족을 통합했고 2세대는 국가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3세대는 남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원을 말이죠. 저는 만주 남부 변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장 유적을 발굴했어요.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동시에 5,000명이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었죠. 훈련장 한쪽엔 성벽 모형이 세워져 있었어요. 공성훈련을 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무기고였습니다. 유목기병의 활과 창뿐 아니라 정착 왕조의 공성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충차, 운제, 투석기. 이건 단순한 초원 기병대가 아니었습니다. 성을 함락시킬 준비를 한 군대였죠. 저는 그 시기의 군사문서를 분석했습니다.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북방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뿌리는 남쪽에 있다. 돌아가야 한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회귀였어요. 120년 전 북으로 떠났던 312명의 후손들은 이제 10만 대군이 됐습니다.
유목기병의 기동력과 정착 왕조의 공성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세력이었죠. 중원은 이들을 여전히 오랑캐라 불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오랑캐였습니다. 침공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중원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봄날 아침 장성 북쪽에서 먼지구름이 일었다고 해요. 처음엔 대상 무역단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0만 기병이었어요. 장성의 방어선은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북반구는 공성장비를 동원해 성문을 부쉈어요. 유목기병의 속도로 진격했고 정착군의 전술로 성을 함락시켰죠. 중원군은 당황했습니다. 오랑캐가 어떻게 공성전을 하지? 저는 그 전투를 기록한 중원 측 문서를 읽었습니다. 공포가 느껴졌어요. 저들은 우리가 아는 북방족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처럼 싸운다. 한 장군이 남긴 기록이었죠. 북방군은 한 달 만에 중원 북부를 장악했습니다. 저항다운 저항이 없었어요. 지방 군벌들은 항복 문서를 보냈고 도시들은 성문을 열었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북방군은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저항하면 씨를 말린다. 2달째, 북방군은 중원의 수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황제는 긴급 조정회의를 소집했어요. 신하들은 의견이 갈렸죠. 성문을 굳게 닫고 버텨야 합니다.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록을 여러 문헌에서 찾아냈어요. 가장 상세한 건 궁중기록관이 남긴 일기였습니다. 황제께서 3번 한숨을 쉬셨다.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성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포위는 10일간 이어졌습니다. 북방군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죠. 성 안의 식량이 떨어지기를, 민심이 흔들리기를 기다린 겁니다. 심리전이었어요. 11일째 되는 날 새벽 성문이 열렸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온 거예요. 용포를 입고 옥새를 들고 북방군 진영으로 걸어갔죠. 항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기록한 문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중원 천자가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중심이 무너졌다. 중원 역사 5천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족의 심장부가 이민족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북방군 총사령관은 황제를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파괴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돌아온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20년 전의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현장 조사를 위해 옛수도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성문 주변엔 전투 흔적이 없었습니다. 협상으로 끝났다는 증거였죠. 성 안쪽 광장에서 저는 석비 하나를 발견했어요. 북방군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땅은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 역사가 돌려준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침략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회귀자로 여긴 겁니다. 120년 전 남쪽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의 후손이 돌아온 거라고 믿었죠. 중원의 지식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찌 오랑캐가 천자를 굴복시킬 수 있단 말인가. 천명이 바뀌었다. 세상의 중심이 흔들렸다.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한 유학자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가장 솔직한 기록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오랑캐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조직적이었고 더 효율적이었으며 더 단합돼 있었다. 우리가 오만했던 것인가? 국제 질서가 재편됐습니다. 중원이 무너지자 주변국들이 술렁였어요. 조공 체계가 흔들렸고 외교 관계가 재정이 됐죠. 1000년간 유지되던 중화 중심 질서가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 만주 북부로, 다시 중원 심장부로. 붉은 선을 그었어요. 312명이 만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120년에 걸쳐 제국으로 이어졌죠.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 왕조의 끝이 다른 제국의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제국은 마침내 세계의 중심을 무릎 꿇렸다. 이건 더 이상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순간이었어요. 중원 함락 이후 저는 만주 서부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공동체를 발견했어요. 작은 마을이었는데
800년 넘게 같은 제사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죠. 마을 입구엔 낡은 돌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씨 집성촌. 저는 차에서 내려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김씨라고요? 마을 이장을 만났어요. 60을 넘긴 분이었죠. 그는 저를 마을 중앙의 사당으로 안내했습니다. 800년 전부터 있던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웠어요. 사당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은 어두웠어요. 제단 위엔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글자가 보였어요. 김씨 왕가 선조위.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어요. 김씨 왕가라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김왕가의 후손입니다. 이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 해도 빠짐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지만요.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을 살폈어요. 족보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대별로 이름이 빼곡했죠. 맨 위 시조란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조태자 호의. 제사장수 김무열. 제가 찾던 312명 중 한 명이었어요. 제단 밑을 발굴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800년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말을 믿어줄 사람을요. 다음 날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단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흙을 걷어냈어요. 30cm쯤 파 들어갔을 때 무언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못 간 다발이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씩 펼쳤죠. 312개였어요. 각 목간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모든 이름 앞에 같은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이었어요. 김무열, 김태현, 김준석. 저는 목간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312명 전부가 김씨였던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는 목간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당신들 조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목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제가 찾은 증거들을 펼쳐놓았어요. 312명의 명단, 금왕족 재향록, 남쪽 왕국의 멸망 기록.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왜 김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왔다고. 우리 조상은 왕족이었다고. 그 이름이 김씨였다고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역사책에 나오는 금나라가 우리 조상이 세운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조상의 성씨였어요.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70대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선 우릴 북방 민족이라 가르쳤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우리를 유목민의 후손이라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남쪽에서 왔다고. 이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우린 왜 김씨입니까? 왜 사람들은 우릴 그냥 북방 사람이라 부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0년간 숨죽여온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당신들은 북쪽 사람이 아니에요. 내려온 사람들의 피입니다.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특별 제사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사당 안은 촛불로 가득했죠. 이장이 축문을 읽었습니다. 800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우릴 잊었어도 우리는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단 앞에 앉아 그 광경을 보는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성씨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지만 이름은 살아남았죠. 800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마을 조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금이라는 이름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그 이름은 살아남았을까? 제 연구실 책상엔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금나라 이후의 역사 기록들이었죠.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금나라가 멸망한 건 13세기였습니다.
그 뒤 약 400년이 흘러 만주에서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났죠. 청나라였습니다. 대륙 최후의 왕조였어요. 저는 청나라 황실의 성씨를 찾아봤습니다. 애신강나. 만주어로는 아이신 기요로라고 읽었죠. 아이신. 그 발음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저는 만주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아이신을 찾았죠. 뜻은 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금이라고요? 아이신이 금을 뜻한다고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언어학 자료를 더 뒤졌어요. 만주 퉁구스어족 연구 논문, 고대 만주어 어원 사전, 청나라 황실 문서.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아이신은 금이었어요. 청나라 황실은 스스로를 금의 후예라 불렀던 겁니다. 600년이 흘렀지만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한자로 쓸 때는 애신이라 적었지만 실제 의미는 금이었죠. 저는 베이징 외곽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청나라 황실 후손이 사는 곳이었어요. 문을 연 건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진씨라고 소개했죠. 제 조상은 애신강나 가문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그냥 진씨라고 했어요. 발음하기 쉬우니까요. 진은 중국어로 금을 뜻합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엔 오래된 족보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이신이 금을 뜻한다는 걸 아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그가 차를 따르며 말했죠. 우리 집안 이름은 원래 금이었다고요. 만주어로 아이신이라 했고 한자로는 애신이라 적었지만 뜻은 같았대요. 저는 노트를 꺼내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우셨나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학교에선 청나라가 만주족 왕조라고 배웠죠. 하지만 집에선 다르게 들었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조상은 더 남쪽에서 왔다고. 아주 오래전에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금나라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눈이 커졌어요.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는 금나라 왕족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만주 마을에서 찾은 못 간 사진들이었어요. 김씨 왕가 제향록 312명의 명단. 그에게 하나씩 보여줬죠. 그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와 함께 베이징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청나라 황실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였죠. 먼지 쌓인 기록을 펼치자 황실 족보가 나왔어요.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애신은 금이요, 강나는 족이라. 청나라 황실은 자신들의 이름이 금의 일족이라는 뜻임을 명확히 기록해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보십시오. 황실은 스스로를 금이라 불렀습니다. 그건 그냥 색깔이 아니라 혈통선언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금나라와 청나라는? 저는 그의 말을 받았죠. 같은 뿌리입니다. 600년을 뛰어넘어 이어진 혈통이에요.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금나라 왕족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더 남쪽입니다. 한참 더 남쪽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전 그냥 진씨라고 했어요. 애신강나는 너무 길고 이상하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이 맞았네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계보도를 그렸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김씨, 만주의 금국왕족, 청나라의 애신 황실. 한 줄로 이어졌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1000년을 넘어 금이라는 이름은 살아남았어요. 왕조가 무너져도 언어가 바뀌어도 그 이름만은 끝까지 이어진 겁니다. 베이징 학술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312명의 명단, 금왕족 제향록, DNA 분석 결과, 청나라 황실과의 연결고리. 모든 증거를 정리했죠.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회의 주최 측이었습니다.
헌트 박사님, 죄송하지만 내일 발표가 취소됐습니다. 저는 잠이 확 깼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상부 지시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을 준비한 발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장에 가보니 제 이름이 프로그램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발표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주최 측 책임자를 찾아갔죠. 왜 제 발표를 취소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헌트 박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의 연구는 민감합니다. 민감하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역사 연구입니다.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저었죠. 사실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오후에 중국 국립동북역사연구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장웨이 부원장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그는 제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헌트 박사. 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당신의 연구 자료를 회수해야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수요? 무슨 권한으로요? 이건 우리 영토에서 발굴된 자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은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자료는 반납하십시오. 저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학술 자료입니다. 인류의 공유 자산이에요. 장웨이가 비웃었죠. 인류의 자산? 박사님, 순진하시군요.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가 아니라 진실 문제입니다. 제가 대꾸했어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자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8년간의 연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우린이었어요. 그는 만주 현장 촬영을 도왔던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죠. 리처드, 지금 어디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호텔이요. 방금 자료 회수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우린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알았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갑니다. 30분 뒤 마우린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랑 스캔본 전부 여기 있어요. 당신 연구자료 사본도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마우린이 웃었어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데 익숙하거든요. 이걸 어쩌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우린은 USB를 꺼냈죠. 해외로 보낼 겁니다. BBC, NHK, PBS. 제 친구들이 거기서 일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당신은 중국 시민이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마우린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리처드, 진실은 국경을 갖는 순간 죽습니다. 우린 그걸 살려내야 해요. 그날 밤 마우린은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새벽 4시에 문자가 왔죠. 전송 완료. 72시간 후 방송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이제 막을 수 없게 된 겁니다. 3일 뒤 BBC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만주에서 발견된 금왕족 제향록, 동아시아 역사 다시 쓴다. 1시간 뒤 NHK가 특집을 내보냈어요. PBS도 뒤따랐죠.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옥스퍼드 동료들, 각국 언론, 한국 방송사 모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죠.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포털 1위 검색어가 골던 블러드였어요. 한국에서는 금의 피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24시간 만에 전 세계가 알게 된 겁니다. 장웨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헌트 박사,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당신은 이제 중국에 발을 들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나갔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죠. 마우린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고 있어요.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우리가 한 일은 옳았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공항 출국장을 지나며 뒤를 돌아봤어요.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 학자들이 논평을 내놓았죠. 동아시아 역사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변방이 중심이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만주 벌판이 보였어요. 1000년 전 312명이 걸었던 그 땅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구도 다시 숨길 수 없게 됐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템즈강이 보였어요. 검은 물결이 흘러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죠. 베이징에서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 문을 열자 명함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BBC, CNN, 뉴욕타임스, 가디언. 전화기 메시지는 127개였죠. 저는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데이터를 재검토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혹시 제 해석이 틀렸을까? 밤새 자료를 뒤졌죠.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312명의 명단, 금왕족 재향록, 만주마을의 800년 제사.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유나리가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제 공동 연구자였어요. 한국계 영국인 유전 인류학자였죠. 리처드, 나와요. 당신 일주일째 여기 박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할 게 남았어요. 유나가 제 책상에 앉았어요. 당신이 확인하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두려운 거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18년간의 연구가 세상에 나간 순간 제 인생도 바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돌이킬 수 없었어요. DNA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유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래프가 떠올랐죠. 두 개의 선이 거의 겹쳐져 있었습니다. 만주 고분에서 추출한 유골과 한반도 남부 고분군 유골을 대조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치율 98.7%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98.7%. 과학적으로 거의 동일 혈통이라는 뜻이었어요. 유나가 말을 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같은 조상을 가진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역사가 과학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릴 거예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세계 학자들이 검증할 수 있게요. 중국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과학은 국경을 모릅니다. 그날 오후 BBC에서 정식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프로듀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헌트 박사님, 전 세계가 당신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사흘 뒤, 저는 BBC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5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앵커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헌트 박사님, 만주에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금을 본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습니다. 동방의 기원을 봤어요. 1000년 전 변방이라 불렸던 곳에서 제국이 시작됐다는 증거를요. 앵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역사의 축은 서쪽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동쪽에서 시작됐어요. 한반도 남쪽에서 만주 북쪽으로, 다시 중원 심장부로. 312명이 만든 그 길이 결국 대륙 전체를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증거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제 이메일은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500통이 넘게 왔어요. 대부분은 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일도 많았죠. 한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역사학 교수가 보낸 거였어요.
헌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말하면 민족주의라 비난받았을 이야기를 당신이 과학으로 증명해줬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겐 정체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2주 뒤 국제학술대회 초청장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였어요. 제목은 동아시아 역사의 재평가였죠. 저와 유나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원고를 다듬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버드 강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석이 전부 찼어요. 복도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죠.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유럽.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의 모든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00년 전 312명이 북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역사는 그들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북방에서 부족을 통합했고 국가를 세웠으며 120년 뒤 중원을 무릎 꿇렸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만주 마을의 제사 장면이 나왔어요. 800년 동안 한 공동체는 자신들을 김왕가의 후손이라 불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지켰어요. 매년 제사를 지내며 자신들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금이라는 이름은 왕조가 바뀌어도 살아남았습니다. 만주어로는 아이신이 됐어요. 청나라 황실까지 이어졌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나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과학이 증명합니다. 만주 제국 시조층의 유전자는 한반도 남부 고분군과 98.7% 일치합니다. 화면에 DNA 분석 그래프가 떴습니다. 두 개의 선이 거의 겹쳐져 있었어요. 강당이 술렁였죠. 1000년 전 북으로 향한 그 피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도는 바뀌어도 피의 방향은 남습니다. 그 피는 한국에도 흐릅니다. 발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1명, 2명, 10명. 결국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국 학자 몇 명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일본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중국 학자석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이 발견이 동아시아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우리는 중심과 변방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작다고 여긴 곳에서 제국이 시작됐어요. 변방이라 부른 곳이 실은 출발점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한국 학자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증거는 거기 있어요. 누군가 불편하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한국 학자 5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교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헌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국수주의라 했을 이야기를 당신이 과학으로 말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증거를 찾은 것뿐입니다.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다만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도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세상이 이제 알았습니다. 동쪽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피가 1000년을 건너 대륙을 무릎 꿇렸다는 사실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피는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1000년 전 유배지에서 남긴 312명의 맹세가 오늘 세계 역사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김씨 왕족이 북으로 향했던 그 길이 리처드 헌트의 손에서 증거로 태어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금의 피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문화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2시간 만에 런던 왕립학회가 침묵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 고고학자 리처드 헌팅턴. 그가 요동평원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돌이 아니었어요. 무게 80톤, 인간의 손길로 다듬어진 거대한 제단 1000여 개, 그리고 2300자루의 청동검. 이건 신화가 아니라 국가의 설계도다. 그의 선언 한마디에 중국은 반발했고 일본은 침묵했으며 프랑스 학자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BBC는 긴급 생방송을 내보냈고 유네스코는 회의를 소집했죠. 기원전 4세기 전쟁에 밀려도 수도를 옮기고 부활한 나라 고조선. 평양 거리엔 금빛 마차가 달렸고 그 정신은 5000년을 건너 지금의 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세계가 잊은 5번째 문명의 시작이 바로 한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헌팅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고고학과 교수죠. 15년간 27개국을 돌며 신화의 뼈대를 벗겨냈어요.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서 길가메시의 거짓을 밝혀냈고 이집트 사막에서 파라오에 과장된 비문을 해독했습니다. 제 일은 명확했어요. 전설과 역사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2019년 10월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 확신했습니다. 가방을 끌고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0월 말 서울의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김 박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한국역사연구원 소속이었어요. 교수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사자예요. 객관적일 수 없죠. 차에 오르며 김 박사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단군 제례부터 보시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의례를 관찰하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신화가 어떻게 현대인의 감정을 조종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항상 이랬어요. 현장에 가기 전엔 모든 감정을 지웠습니다. 편견도 기대도 없이. 오직 증거만 보려 했죠. 동빙고동 언덕. 오전 8시 정각이었습니다. 제단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돌로 쌓은 단 위에 나무패 하나. 국조단군이라는 한자가 검은 먹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엔 은행나무 2그루가 서 있었고 노란 잎이 바람에 떨어졌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8시 10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정장 차림의 남자들. 한복을 입은 여자들. 30명쯤 됐어요. 그들은 조용히 제단 앞에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며 공기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뒤에 섰어요. 관찰자의 자리였죠.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둥, 둥, 둥. 낮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제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일어서서 다시 절했어요. 2번.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1세기의 신화 속 인물에게 절을 올린다고요? 이상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길가메시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시리스 앞에 무릎 꿇는 사람도 없었죠. 그들은 박물관에서 유물을 구경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 명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나갔어요. 젊은 여자도 나이든 남자도 모두 같은 동작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지했어요.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이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기도처럼 들렸어요. 김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신화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말했어요. 신화가 아니라서 살아있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전형적이었어요. 증거 없는 믿음. 민족주의적 낭만. 저는 그런 걸 과학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한 노인이 제단 앞에 남아 손으로 돌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단군, 고조선.
수십 개의 논문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한국 학자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고조선 강역의 재조명, 비파형 동검 분포와 국가 형성, 요하 문명과 동북아 청동기 문화. 흥미로웠습니다. 유물 사진도 많았어요. 청동검, 고인돌, 토기. 하지만 결정적인 게 없었습니다. 이 유물들이 단군의 나라를 증명하나요? 아니었어요. 그냥 청동기 시대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네온사인,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이 나라는 강했어요. GDP 세계 10위권, 반도체 강국, K-팝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었죠. 그런데 왜 굳이 신화를 붙잡으려 할까요? 현재로도 충분하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박사였습니다. 교수님, 내일 새벽 비행기입니다. 요동으로 갑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요동. 중국 동북부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건지.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자니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어요. 짐을 싸며 김 박사가 보낸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거대한 돌 구조물이었어요. 설명엔 계주 석봉산 고인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크기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인돌은 세계 어디에나 있었어요.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아일랜드에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나오겠죠. 신화는 신화일 뿐이라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단 앞에서 절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진지한 눈빛. 그 조용한 확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은 증거가 아닙니다. 내일 현장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비행기가 심양상공을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평야가 펼쳐졌어요. 갈색과 녹색이 뒤섞인 땅이었죠. 저는 이마를 유리창에 기댔습니다. 3시간째 날아가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옆 좌석에서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든 종이를 흘끔 봤어요. 지도였습니다. 붉은 점들이 요동반도 전역에 찍혀 있었어요. 공항에서 차로 갈아탔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어요. 운전사는 말이 없었고 김 박사는 계속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언덕들, 전부 고인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덕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고인돌이라고요?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어요.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붙잡았어요. 먼지가 창문을 덮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곧 도착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앞에 거대한 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다는 표현이 맞나요? 그건 하늘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높이만 8m. 저는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계주 석봉산 고인돌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사진으로 본 것과 달랐어요. 실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 8.6m, 너비 5m. 평평한 돌 하나가 4개의 받침돌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돌 표면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거칠었어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거칠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표면을 따라갔어요. 선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인 흔적. 누군가 이걸 다듬었어요. 도구로. 3000년 전에.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제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80톤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80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돌 하나가 평균 2.5톤이었습니다. 이건 그것의 32배였어요. 영국 스톤헨지의 가장 큰 돌이 50톤. 이건 그보다 컸습니다. 저는 돌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어요. 전체 구조를 보기 위해서였죠.
4개의 받침돌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위에 평평한 돌은 수평이었어요. 기울지 않았습니다. 300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무릎을 꿇고 받침돌을 살폈어요. 각도가 계산돼 있었습니다.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였죠. 이걸 세우는데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박사가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계산해봤습니다. 로프와 통나무를 썼다고 가정하면 최소 2000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숫자가 맞았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계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2000명을 한 곳에 모으려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먼저 먹일 식량이 있어야 해요. 하루에 한 사람당 2kg씩 계산하면 하루에 4톤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면 120톤이죠. 김 박사는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식량을 운반할 체계도 있어야 하고 도구도 만들어야 합니다. 로프, 통나무, 받침대. 누가 설계하고 누가 명령하고 누가 감독했을까요? 저는 돌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고학에서 국가와 부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 잉여 생산. 먹고 남는 식량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노동 분업. 농사만 짓는 사람, 도구만 만드는 사람이 나뉘어야 해요. 셋째, 계층 구조. 명령하는 자와 따르는 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넷째, 조직된 폭력. 군대나 경찰 같은 강제력이 있어야 해요. 이 돌은 4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잉여가 없으면 2000명을 1년간 먹일 수 없어요. 분업이 없으면 이렇게 정교한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계층이 없으면 누가 명령해서 이걸 세울까요? 강제력이 없으면 2000명이 1년간 이 일만 할까요? 김 박사가 돌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받침돌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어요.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김 박사가 손전등을 켰어요. 빛이 천장을 비췄습니다. 거기에 뭔가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저는 다가갔습니다. 천장 돌에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동심원이었습니다. 원 안에 또 원, 그 안에 또 원. 5개의 원이 겹쳐 있었어요. 그 옆엔 다른 무늬도 있었습니다. 마른 모 삼각형, 물결 모양.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전등을 빌려 자세히 봤어요. 이 무늬들.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간격이 일정했어요. 깊이도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를 대고 잰 것처럼 정확했죠. 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본 서령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도요. 초기 문자는 다 이랬어요. 그림에서 시작해서 점점 추상화되고 규칙이 생기죠. 표준화돼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다른 무늬를 가리켰어요. 이 동심원,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같은 도구로 새긴 겁니다. 같은 사람이 새겼거나 아니면 같은 방식을 배운 여러 사람이 새긴 거죠. 이건 체계입니다. 개인의 낙서가 아니에요. 표준화. 국가 형성의 핵심 지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 왕조를 봐도 그래요. 벽돌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돌을 자르는 방식, 쌓는 각도가 통일돼 있었어요. 왜일까요? 중앙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규격을 만들고 교육하고 감독했어요. 부족 사회에선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더 낮아졌어요. 석양빛이 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고인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 또 하나, 그 너머에 또 하나. 언덕마다 돌이 서 있었어요. 여기 몇 개나 됩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박사가 팔을 휘둘렀어요. 석봉산에만 40개입니다. 요동 전체로는 1000개가 넘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00개. 제 머릿속에서 또 계산이 돌아갔어요. 고인돌 하나에 2000명, 1년. 1000개면. 아니, 동시에 만든 건 아니겠죠. 100년에 걸쳐 10개씩 만들었다고 쳐도 매년 2만 명이 동원돼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동평야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땅에서 매년 2만 명을 차출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고고학 공식이 있어요. 노동 가능 인구는 전체의 20%. 그럼 전체 인구는 최소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을 먹이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건 부족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 돌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댔어요. 차가운 표면이 제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영국에도 고인돌이 있어요. 프랑스에도 아일랜드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달라요. 크기도 작고 개수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각각 다른 모양이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그건 부족 사회의 특징입니다. 각 부족이 자기 방식대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요? 저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40개의 고인돌이 같은 형태였어요. 4개의 받침돌, 하나의 평평한 덮개돌. 크기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이건 설계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방식을 정하고 그걸 여러 곳에 복사한 겁니다. 이건 영토 표시입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로마 제국이 속주마다 개선문을 세운 것처럼 이집트가 오벨리스크를 세운 것처럼요. 이 돌들은 여기까지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과시하는 거고요. 김 박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단이기도 합니다. 내부에 제사 흔적이 있었죠? 종교 의례를 통해 백성을 통합하는 겁니다.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방식으로 절하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로 느낍니다. 제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가 그랬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였죠. 거대 건축물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고 종교의 중심이고 국가의 정체성이었어요. 왕이 죽어서 묻히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백성을 통제하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돌 앞에 섰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제 그림자가 돌 위에 닿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묘가 아닙니다. 국가의 설계도예요. 김 박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돌을 만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무덤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영토를 표시하는 경계표입니다. 신을 섬기는 제단이자 백성을 통제하는 도구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저는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어요. 신화는 증거가 없습니다. 추상적이고 과장되고 검증 불가능하죠. 하지만 역사는 달라요. 만질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은 역사였어요. 80톤짜리 표준화된 영토를 표시하는 역사. 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썼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요동지역, 국가단계 사회존재. 근거 대규모 노동력 동원, 표준화된 건축 양식, 광범위한 영토 지배. 글자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덕들이 지나갔어요. 저 아래 모두 돌이 묻혀 있을까요? 80톤짜리 증거들이.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방금 쓴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국가단계 사회. 제 손글씨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뭡니까? 청동검입니다. 2000자루가 넘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청동검. 2000자루.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국가에겐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군대에겐 무기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무기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심양박물관이었어요. 차로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저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고인돌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80톤, 2000명, 표준화. 그 단어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조용했어요. 관람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어였지만 몇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동검, 비파형.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특별수장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유리 진열장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수십 자루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자루였죠. 여기 있는 게 다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일부입니다. 전체는 2,300자루예요. 요동 지역에서만 나온 겁니다. 저는 진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2,300자루. 군대 하나를 무장시킬 수 있는 숫자였어요. 첫 번째 검을 봤습니다. 길이는 30cm 정도였어요. 칼날은 버들린 모양이었습니다. 위가 넓고 아래로 내려가며 좁아지는 형태. 그래서 비파형이라 부르는 거였죠.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았다고. 저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칼날을 자세히 봤어요. 표면이 매끈했습니다. 3,000년이 지났는데도 녹이 거의 없었어요. 청동의 질이 좋다는 뜻이었죠.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정확해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손잡이 부분을 봤어요.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분리됩니까? 저는 김 박사를 돌아봤어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예, 조립식입니다. 저는 다시 검을 봤어요. 칼날과 손잡이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손잡이에 홈이 파여 있고 칼날을 끼워 넣는 구조였습니다. 자루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무로 만든 자루를 손잡이에 끼우게 돼 있었죠. 왜 조립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운반하기 쉽고 수리도 편합니다. 칼날만 부러지면 칼날만 바꾸면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홈의 크기가 정확해야 해요. 칼날이 흔들리면 전투에서 못 쓰니까요. 저는 다른 검들을 봤습니다. 하나씩 눈으로 따라갔어요.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모양도 같았어요. 손잡이 홈의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진열장을 따라 걸었어요. 10개, 20개, 50개. 다 같았습니다. 이건 대량 생산이었어요. 주조기술이 대단합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김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청동기를 만들려면 거푸집이 필요해요. 돌이나 점토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녹인 청동을 부어야 합니다. 문제는 온도죠. 구리는 섭씨 1085도에서 녹습니다. 주석을 섞으면 조금 낮아지지만 그래도 1000도는 넘어야 해요. 김 박사는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1000도를 만들려면 풀무가 있어야 합니다.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야 하죠. 그리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요. 너무 뜨거우면 기포가 생기고 너무 식으면 제대로 안 부어집니다. 이건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진열장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2,300자루.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이건 한두 명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공방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 기술자가 같은 방식을 배워서 같은 규격으로 만든 겁니다. 제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김 박사가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큰 지도였습니다. 요동반도 전체가 그려져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곳입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도로 다가갔습니다. 점들이 집중된 곳이 있었어요. 요동반도 남단, 심양 주변, 길림성 일대.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평양은요? 김 박사가 평양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도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적었습니다. 요동이 더 많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전체 출토량의 70%가 요동입니다. 저는 지도를 계속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명은 보통 한 곳에서 시작해서 퍼져나가요.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우르에서 시작했고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에서 시작했죠. 중심이 가장 발달하고 가장 많은 유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평양이 나중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양에서 더 많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론 요동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검들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직원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저는 영어 부분을 읽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800년이었어요.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선을 이루고 있었어요. 요하강을 따라 북쪽으로, 대동강을 따라 남쪽으로. 저는 점들을 연결해 봤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건 국경선입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어요. 검이 나온 곳을 연결하면 선이 돼요. 이 선 안쪽이 그들의 영토였던 겁니다. 군인들이 주둔했던 거죠. 그래서 검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김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요동에 집중돼 있다는 건 여기가 중심이었다는 뜻입니다. 평양은 나중이에요. 처음엔 요동이 중심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지역에서 다른 유물도 나왔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진열장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엔 토기가 있었습니다. 농기구도 있었어요. 낫, 괭이, 돌칼. 저는 토기를 봤습니다. 바닥이 평평했어요. 이건 정창민의 토기였습니다. 유목민은 바닥이 둥근 토기를 써요. 말에 싣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정창민은 평평한 토기를 씁니다. 땅에 놓아두니까요. 저는 농기구를 봤어요. 낫의 날이 정교했습니다. 곡식을 베는 데 쓴 거였어요. 농사를 지었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예. 좁쌀과 수수를 재배했습니다. 돼지도 키웠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농경민이었어요. 땅에 정착해서 곡식을 키우고 가축을 기른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2300자루의 검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농경민은 보통 평화롭습니다. 땅에서 떠나지 못하니까요. 전쟁을 하려면 밭을 버려야 해요. 그럼 굶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는 방어적이에요. 성벽을 쌓고 안에서 지키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농사도 짓고 무기도 만들었어요. 정착도 하고 영토도 확장했습니다. 이건 모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력했습니다. 식량이 안정적이니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군대가 있으니 영토를 지킬 수 있었고요. 저는 지도로 돌아갔습니다. 붉은 점들을 다시 봤어요. 요동, 길림, 심양. 그 넓은 지역에 걸쳐 같은 검이 나왔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기술. 이건 한 국가의 흔적이었어요. 여러 부족이 제각각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조선의 국경선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의 변방이 아니에요.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자기 영토를 지킨 나라. 김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지도를 만졌어요. 그리고 중심은 여기 요동이었어요. 직원이 뭔가 말했습니다. 중국어였어요. 김 박사가 통역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유물들이 고조선 것이라는 증거가 없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증거가 없다고요? 저는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2300자루가 증거입니다. 표준화된 규격이 증거고 광범위한 분포가 증거예요. 이건 체계입니다. 국가 없이는 불가능한 체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돌아봤어요. 저 안에 2300자루의 검이 있었습니다. 3000년 전 군인들이 들었던 검. 국경을 지켰던 검.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김 박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은 뭘 보여주실 건가요?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전쟁 기록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 국가가 있으면 전쟁도 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도가 그려졌어요. 붉은 선으로 둘러싸인 영토.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 밤 9시.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김 박사가 보낸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사기 조선 열전. 한자가 빼곡했죠. 15년간 동아시아 유적을 조사하며 익힌 실력으로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 조선왕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위만을 말하는 건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연나라 전성기에 진번과 조선을 약탈해 복속시켰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전성기. 언제였을까?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표였어요. 연나라 전성기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봤죠. 연나라 장수 진계가 동호를 격파하고 천여리를 차지했다. 천리.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 리는 약 400m, 천리면 400km.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 대구까지의 거리였습니다. 다음 줄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조선을 침공해 서쪽 2000여리를 취했다. 2000리. 800km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그 2배를 빼앗긴 겁니다. 이건 국경 충돌이 아니었어요. 작은 습격도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었죠. 한쪽이 대규모로 쳐들어가고 다른 쪽이 대규모로 막아낸 전쟁. 부족끼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서 지리지를 찾았어요. 거기도 비슷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연나라가 진계를 보내 호를 공격하고 조선의 서쪽을 취하여